오늘 정부에서 아주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대출 규제에 디딤돌 대출과 같은 그런 정책 대출도 좀 축소하는 그런 정책이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 지금 집을 사려고 대출을 계획하신 분들이 좀 걱정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오늘 발표된 내용을 정리를 하고 또 이 영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 취지는 이 가계 대출이 지금 너무 증가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줄여보자 라는 거예요. 왜냐면 서울 아파트 지금 완전 불장이잖아요.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 이런 대책을 발표를 한 거고, 그럼 이 가계 대출을 얼마나 줄일 거냐. 이 정책 대출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 줄여보자. 그리고 다른 이제 일반적인 대출 같은 경우는 한 50% 수준으로 줄여보자 라고 했어요. 근데 이 50%라는 건 엄청 큰 수치인 거죠. 예를 들어 뭐 올해에 대출을 1조 정도 계획을 했다면 그거를 반 날려버린 한 5천억 정도를 총량으로 하겠다라고 했으니 엄청 큰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숨겨진 의도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규제 정책을 오늘 발표를 한 게 지금 정부에서 뭐 기본 소득인가요? 기본 지원금인가요? 25만 원씩 뭐 국민들한테 준다고 하고, 또 자영업자들 5천만 원 이하 대출 다 탕감해 주겠다고 하고, 또 뭐 직장인들 점심값도 반 지원해 주겠다고 해요. 막 이런저런 정책들로 하여튼 유동성을 지금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정부에서 돈을 풀면 그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 부동산 과 같은 그런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었거든요, 역사적으로.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서울 부동산이 불장인데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풀게 되면 이 유동성이 또 부동산을 더 상승시키는 그런 불쏘시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우려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내가 지금 돈을 풀긴 풀 건데 이걸로 부동산 같은 거 사지 말고 코스피, 국내 주식 같은 거나 좀 사서 기업의 돈이 좀 돌게 해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정부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 뭐 이런 말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발표된 정책 내용이 주로 어떤 거냐, 요약을 먼저 해보고 각 항목에 대해서 다음 장부터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TV 규제, 그러니까 뭐 다주택자들 추가 주택 아예 못 사게 막았고요. 갈아타기는 기존의 집을 좀 빨리 처분해라. 원래 2년인데 6개월 내로.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도 1억에서 뭐 2억 정도 됐었는데 이거를 1억으로 축소를 했고, 주담대 만기도 뭐 40년짜리도 있었어요. 40년짜리도 있었지만 이제 30년밖에 안 된다. 그리고 그 주담대 한도, 이거를 원래 한도가 없었는데 6억으로 수도권을 묶어버려서 이게 엄청 크죠. 20억짜리 집을 살려고 하는데 대출 6억밖에 안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 대출, 뭐 디딤돌이나 버팀목, 전세 대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의 대출 한도도 한 20% 정도 줄였어요. 이따가 자세히 그 금액도 말씀드릴 텐데, 그리고 생애 최초 대출자 원래 LTV 80%까지 됐었잖아요. 근데 수도권 규제 지역은 70%로 낮췄다. 그리고 전입을 해야 돼요. 이 뭐 생애 최초도 그렇고 뭐 일반적인 대출도 그렇고 수도권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내가 주담대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진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거 없었어요. 안 살아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주담대, 그러니까 세입자 끼고 주담대 받는 후순위 대출해서 그렇게 그냥 갭 투자도 할 수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전면적으로 금지됐다. 그리고 전세 대출로 잔금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완전히 막았다. 전세 대출 보증 비율도 80%로 줄였고, 시형 대출도 연소득 2배까지 됐던 거를 이제 연소득 이내로 줄였다라는 거고, 이거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LTV를 축소했습니다. LTV 축소했다는 게 사실 뭐 그냥 사지 말라는 걸로 0%로 축소했다는 얘기인데, 원래는 뭐 비규제 지역, 규제 지역 이렇게 LTV가 있었는데 2주택자 이상이거나 1주택자인데 내가 또 한 채를 더 주택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은 원래 LTV가 요거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어떤 은행에서는 아예 안 해주기도 했었고, 근데 이 어떤 은행에서는 아예 안 해줬던 거를 이제 모든 은행에서 아예 안 해주게 했어요, 대출을. 사실상 내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 새로 어떤 주택을 살 수 없게 만든 거죠. 대출 받아서는 살 수 없게 만든 거죠. 물론 뭐 돈이 있으면 그냥 사면 되죠. 그리고 1주택자가 내가 이사를 갈 때 기존 주택을 팔고 갈아타기 할 수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LTV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원래는 갈아타기 할 때 2년 이내 원래 기존 주택을 팔았어야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파는 걸로 단축이 됐다라는 거고,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이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담보대출을 받아서 내가 어떤 급전이 필요할 때 그 돈을 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출인데, 이게 원래 뭐 1억에서 2억 정도 됐었는데 이 은행마다 뭐 달랐어요.
근데 이거를 완전 1억으로 일원화를 시켜버렸다. 그리고 다주택자는 원래 안 됐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근데 여기서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전세 퇴거자금 대출도 원래 이 생활 대출에 포함이 되거든요.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전세를 준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전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전세금을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세금을 반환할 돈이 없어. 그럴 경우 은행에 잠깐 빌려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그런 대출인데, 이것도 생활안정자금 대출 중에 하나거든요. 종류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이거는 뭐 1, 2억으로 제한을 두지는 않았었어요. 이거는 뭐 LTV라든지 본인 DSR에 맞춰서 크게 대출을 받아서 돌려줄 수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대책에서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은 뭐 몇 억으로 제한한다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냥 생활안전자금이라고 해버려서 조금 애매해요. 이거는 이거를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진짜 만약에 포함한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기존에 집이 있으신데 거기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내가 전세를 주고 살고 있는데 그 전세입자가 퇴거할 때 1억밖에 만약에 대출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이걸 포함해서 대책이 나온 것 같진 않거든요. 아마 나중에 뭔가 보완된 대책 내용이 나올 겁니다. 대출 기간이 원래 40년짜리 주담대도 있잖아요. 보험회사나 뭐 이런 데 가면 40년짜리도 해주는데 이거를 이제 무조건 30년만 할 수 있게 바뀌었다. 근데 또 이것도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러면 정책대출도 무조건 30년이냐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주담대를 막 40년짜리도 있고 50년짜리도 있어요. 나이에 따라 다른데 자격 조건이. 이 보금자리론도 30년으로 규제를 할 거냐라는 내용은 안 담겨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애매하고, 이런 것들도 나중에 아마 문의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이제 보완해서 아마 공지를 하겠죠. 그리고 전세대출을 이용한 잔금을 못 하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집을 샀는데 실제 거주할 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전세를 맞출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을 살 때의 잔금을 낼 때 내가 맞춘 전세입자의 전세금으로 그 잔금을 지불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세입자도 일부 전세금을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임대인한테 지불을 할 수 있는데, 그 대출을 받은 전세 자금 가지고 임대인이 잔금을 치르는 걸 금지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이제는 무조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전세 놓기가 힘들겠죠. 왜냐하면 전세 대출을 안 받는 사람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냥 올 현금 들고 있는 전세입자만 내가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집을 살 때.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전세입자가 한정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의미는 전세 물량 자체가 줄어들겠죠. 다음은 신용대출을 축소한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뭐 연소득의 2배까지도 됐었는데 은행마다 다르지만 그거를 무조건 연소득 이내로 제한을 하겠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줄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커요. 이게 주담대를 수도권 규제 지역은 6억까지밖에 안 해주겠대요. 그러니까 진짜 20억짜리 집을 사는데 내 돈 14억이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20억 곱하기 7, 0.7 하면 14억이잖아요. 연봉이 높은 사람은 14억 대출 받아서 내 돈 6억만 내고 2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못 산다는 거예요. 내 돈이 많이 없으면. 근데 여기서 중도금 대출은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금 대출은 청약에 당첨됐을 때 그 분양권을 잔금하기 전까지 받는 대출이죠. 그 중도금 대출은 6억이 넘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 분양권을 가지고 내가 입주를 할 때는 잔금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중도금 대출이 기존에 6억 넘어도 해줬지만 이게 어쨌든 잔금 대출 때도 또 잔금 대출로 전환되는데 6억 이상은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 난리 나는 거죠. 이것도 입주할 때. 이것도 아마 제가 봤을 때 뭔가 보완책이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도 큽니다. 다음으로 이 생애 최초 그 LTV 자체를 축소했어요. 생애 최초로 우리가 주택을 살 때 LTV 80%까지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70%로 줄였어요. 수도권과 규제 지역은. 그러니까 사실상 수도권에서는 내가 생애 최초이지만 생애 최초 혜택이 그냥 없는 거예요. 일반인이랑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을 사본 경험이 있던 사람이나 처음 생애 최초로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LTV 70%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전입을 해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생애 최초 주택이어도 내가 거기 안 살고 그냥 세입자 끼고 주담대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후순위로. 그런 거 자체를 이제 차단해버리겠다는 거죠. 실제로 거기 살아야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방은 그냥 80%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정책대출은 얼마나 줄었냐? 정책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대충 보면 한 20% 정도 줄였어요. 딘도대출, 그 다음 버팀목 대출, 전세대출도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 생각에는 이런 진짜 서민 대출, 이런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사시는 주택 가액 자체가 굉장히
평균적으로 낮잖아요 사실. 그래서 해주는 거잖아요 정책적으로 좀 싼 금리로. 근데 이것까지 이렇게 막을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지금 서울 뭐 강남 불장이라고 해도 이런 대출까지 막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여기서 조금 또 좀 애매한 게 뭐냐면, 그러면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도 한도가 주는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엄밀히 말하면 디딤돌 대출이 아니거든요. 디딤돌 대출 중에서 신혼부부인 사람은 이 디딤돌 신혼부부인 거고, 신혼부부인데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은 이 신혼부부 전용 구입 자금이에요. 이거 제 옛날 영상 보시면 아시거든요. 이 차이가 있어요. 이거랑 이거의 차이. 얘도 그럼 한도를 줄일 거냐 이런 내용은 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다. 좀 정책을 좀 급하게 발표한 감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입 의무를 강화를 했습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같은 경우는 내가 주담대를 받아서 집을 사잖아요. 그러면 6개월 이내에 무조건 거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순위 담보대출 받아서 갭 투자하는 거 금지하겠다는 거죠. 전세입자 끼고 집을 사는 거. 그리고 전세대출의 보증 비율을 축소했습니다. 지금 90%인 이 보증 비율을 80%로 줄였어요. 수도권 규제지역은. 이거는 시행시기가,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시행시기가 당장 6월 28일부터인데 얘는 7월부터예요.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줄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세의 월세화가 좀 더 가속화되겠죠. 지금도 약간 전세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보증을 줄여버렸으니 좀 더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사항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6월 28일부터 이걸 시행을 하고 보증 비율 조정하는 것만 얘만 7월 22일부터 시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시행일 전까지 6월 28일 전까지 계약하거나 대출 접수한 거는 봐준다. 그러니까 6월 27일에 막 급하게 계약을 한 거는 이제 6억 이상 대출도 된다는 거예요. 청약 같은 경우는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잔금 대출이 6억이 넘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세 대출도 지금 이 시행일 전까지 계약한 거는 그 아까 보증 비율 있잖아요. 그런 것들 90%로 해준다는 거고, 그리고 갱신 청구권 이미 썼어 내가 임차인인데, 그런다 연장됐고 전세대출 보증도 연장된 경우도 그것도 인정해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전세자금 퇴거 대출도 진짜 이 생활 대출로 봐서 1억까지밖에 안 해줄 거냐, 그리고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도 30년까지밖에 안 해줄 거냐, 그리고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같은 경우는 디딤돌 대출처럼 한도를 축소할 거냐, 뭐 이런 것들 조금 애매한 부분들도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단기적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대출 규제가 나왔을 때 분명히 거래량이 확 꺾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 진짜 물리적으로 원래 집을 살려고 계획했던 사람들도 대출이 줄어들어 버리면 못 사잖아요. 내 현금이 많이 없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도 확실히 줄고, 또 부동산이라는 게 심리잖아요. 심리. 사람들이 이게 뭔가 시장이 이렇게 확 뭔가 냉각되면 이거 뭐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심리가 좀 커져가지고 약간 거래량 확실히 주는 건 맞아요. 단기적으로. 특히 이런 그 중고가 이상의 그 가격을 형성하는 주택을 겨냥한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그 높은 금액대의 주택에 더 타격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서울에 다소 오버슈팅된 좀 상급지 애들은 좀 거래가 침체되고 좀 조정이 될 여지가 있다. 근데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 15억 이상 아파트는 아예 대출을 아예 안 해주겠다라는 그런 규제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좀 비슷하죠. 지금 대출을 6억까지밖에 안 해주겠다라는 규제랑 과거 문재인 정부 때 15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 1원도 안 해주겠다는 규제랑 비슷한데, 이때 또 어땠냐면 단기간에 뭔가 좀 거래량이 줄고 약간 좀 조정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바로 또 그냥 돈 있는 사람들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사니까 다시 또 올라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번 규제 정책에서도 뭔가 좀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리고 지금 대출 상한선을 지정해 버렸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출을 그렇게 많이 안 받잖아요. 6억 이하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사람들은 엄청 호재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호재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그냥 지금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대출 규제 나와도 그냥 지금도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냥 그 수요는 여전할 것 같고, 뭐 엄청 비싼 아파트 살 수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저렴한 아파트를 사러 내려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테니 뭐 크게 상승할 것 같진 않지만 규제에 크게 영향받는 가격대도 아니니 뭐 큰 악재도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뭐 큰 호재도 아닌 것 같고 큰 악재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시장 원래 분위기대로 흘러갈 것 같다라는 게 생각이고, 지금 건설 경기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근데 이게 건설 경기라는 게 결국 이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시장이 조금 열기가 띄어야지만 건설 경기가 좋아지고 공급이 많아지거든요. 이 사이클상.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어쨌든 그 사이클이 그래요. 어쨌든 경기가 좋아지고 너도 나도 집값 오른다고 해야지 더 많이 짓고 공급이 많아지고 다시 가격이 안정되는 건데, 지금 건설 경기가 되게 안 좋고 그래서 공급도 되게 부족한 상태인데 이렇게 지금 대출 규제로 거래를 막아버리면 더 시장이 좀 활력이 떨어지게 되고 건설 경기는 더 안 좋아질 겁니다. 근데 건설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더 아파트를 못 짓겠죠, 건설에다가. 그럼 공급이 부족해지고, 그럼 또 전세 가격 오르고, 또 매매 가격 자극할 수 있고, 약간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세가 지금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그 아까 대책을 설명드린 것처럼 그 전세 끼고 사고 주담대 받는 그런 후순위 대출을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전세를 놓을 임대인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 대출로 잔금 치르는 것도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내가 세입자를 받으면 잔금을 치는데 그 세입자가 대출을 받는 것도 안 돼요. 세입자는 오직 돈 다 있는 사람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출 안 받고.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되겠죠, 내가 받을 수 있는 세입자가.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결국 이 전세 물량의 부족을 더 심화시킬 거예요. 전세 놓을 임대인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럼 전세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월세를 찾아 떠나게 되겠죠. 근데 월세도 지금도 부족해서 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생겼잖아요. 또 아까 뭐였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되면 거기에 살아야 돼요, 직접. 근데 월세를 놓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전세에 놓는 사람들은 솔직히 그 대출 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전세 후순위 대출 같은 경우는 뭐 세입자 동의도 받고 이래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전세 대출 받는 사람 거의 없고, 뭐 10억짜리 집을 사서 6억짜리 전세 주고 4억은 내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주담대를 받는 사람은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월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출 받는 사람이 훨씬 많죠. 왜냐하면 월세는 보증금이 적잖아요, 전세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대출을 받고 월세를 받는 거죠. 그리고 월세 입자도 보증금이 얼마 안 되니까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대출이 껴있는 집이어도 그냥 월세는 들어오게 되고. 그런데 지금 실거주 의무를 해야 돼요.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이 집에 직접 살아야 돼, 월세를 놓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월세 물량 자체도 부족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세도 부족해지고 월세도 부족해지는 그런 정책이다. 단기적으로는 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는 이 지금 상승세인 부동산 시장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